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은인과도 같았고, 그리고 제 인생을 구하러 온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진짜 오랜 시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할 때쯤 나타난 사람이었거든요. 첫 만남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제 옷에 온팡지게 찌개를 엎어서 정말 겉옷부터 속옷까지 찌개로 싹 젖게 만들면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때 찌개를 뒤집어 쓰고 제 머릿속을 휘감은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와, 정말 나는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새 옷 사서 입고 나온 첫날 찌개로 이렇게 샤워를 할 수가 있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마 찌개가 아니라 제 몸 위에 금덩이가 쏟아져 내렸어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 금덩이가 쏟아져 내렸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와,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다. 하필 새 옷 입고 나온 첫날, 이 무거운 금이 내 옷 위에 떨어져서 있는 대로 주름 만들고 무거운 금덩이에 깔려서 온몸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어쩜 세상 천지 이렇게까지도 재수가 없을 수 있지? 그 정도로 저는 세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쌓여온 인간관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가 만들어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내내 너무나 왕따 생활로 힘들었고, 그렇게 왕따를 오래 당하다 보니 그 어떤 인간관계도 제게는 편하고 수월한 게 없었습니다.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다 꿍꿍이가 있겠거니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도 처음에 제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을지라도 결국에는 쟤 정말 이상한 애야 라는 말과 함께 떠나더라고요. 그 단초는 제가 준 게 분명하지만 이상한 애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늘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거봐, 내 생각이 맞지.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다른 좋은데 다 마다하고 오직 전화로만 업무를 볼 수 있는 텔레마케터 회사로 갔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나 제 전공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연봉에 이름 있는 기업을 마음만 먹으면 갈 수는 있었지만, 그런데 가면 팀원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상사나 혹은 부하 직원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하느니 차라리 혼자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굳이 관계 맺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텔레마케터의 일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전화기 밖에서의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은 전화기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쏟아내는 폭언이나 감정, 신경질, 한탄,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기만 했습니다. 결코 세상에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쉬운 일이란 없다는 걸 깨달으며 제 영혼이 메마를 대로 메마르던 어느 날 온팡지게 찌개로 제게 수분을 왕창 안겨준 그 남자를 만난 거였어요. 보통은 세탁비를 주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그 남자는 특이하게도
다치신 데 없냐라는 말부터 묻더라고요. 혹시 데인 데 없냐? 자기가 찌개를 많이 시켜서 먹는 편이라 별로 뜨겁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사람마다 모를 일이니 꼭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혹시 지금 시간 있으시면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 백화점으로 가서 옷을 사서 갈아입으실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득 학교에서 배웠던 고객에게 사과문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사과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안하고 해결책이 마음에 안 들 경우 나는 그것을 보완할 충분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정직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그 모든 원칙을 지켜서 말하는 사람을 실제로 보게 된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흥미도 생겼습니다. 신기함과 흥미라는 감정이 앞서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그다지 밉거나 싫거나 원망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빙긋 웃으며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시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적당한 선은 제가 정해도 되는 걸까요?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적당한 선이란 대체 어떤 걸까라는 호기심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마치 여왕이 된 것처럼 그와 함께 다니며 많은 것을 쇼핑했고 그의 극진한 사과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는 저한테 나름 적당한 브랜드의 옷을 고르게끔 데리고 가주었고 거기서 제가 고른 옷을 조금의 덧붙임도 없이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 그 직원에게 쏙닥거려서 부탁을 하더니 직원이 글쎄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 저분이 찌개를 엎으셔서 안에 입으신 옷들까지 다 젖었을 거라고 걱정하시는데 본인이 남자라서 안에 입은 옷을 직접 고르거나 같이 사는 건 너무 불편하실 것 같다고 저보고 좀 도와드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순간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겉에 옷을 새 걸로 사서 입었다고 하더라도 속옷까지 모두 젖어서 조금 찜찜하긴 한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몹시 찜찜하던 차였으니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 직원의 도움으로 속옷 가게에서 속옷까지 싹 사서 갈아입고 겉옷도 새 옷으로 차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옷들은 봉투에 다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포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자 그가 그 위에 5만 원짜리 2장을 얹으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직접 드라이를 맡겨서 갖다 드려야 하는데 안에 속옷도 있고 본인 옷을 저한테 맡기는 게 불편하실 수 있으니 제가 드라이비는 이렇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집에서 혼자 밥 챙겨 먹겠다고 찌개 포장 간만에 했는데 괜한 민폐를 끼쳤네요. 아니에요. 저 때문에 괜히 식사도 망치시고 제가 입었던 것보다 과한 옷도 사주셨는데 굳이 여기까지 하실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좋은 말로 거절했지만 남편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자기 잘못인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자기 잘못이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말이 당시 제 마음에 가장 무겁게 얹혀져 있던 무언가를 하나 건드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솟아나오더라고요. 무언가 마음에 맺힌 게 풀리지 않아 제가 계속 거기에 연연하는 것 같아서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을 찾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사방에서 학폭하니까 이제와 너도 뭔가 우리한테 요구할 게 생겼냐며 비웃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그 정도 서로 다툼도 없는 학창생활 어딨냐며, 어디 무서워서 친구들끼리 편이나 나누겠냐며, 하나같이 다 사과는커녕 저를 유난스럽고 이상한 아이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예인이나 돼야 학폭 무서워서 벌벌 떨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도 잘만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며 사실 엄청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그중 단 한 사람이더라도 내가 좀 미안했다.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과거에 내가 그렇게 괴로웠다면 일단 사과할게 같은 반응을 보여줬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인간 혐오에는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저를 유난스럽고 과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니 인간 자체가 싫어지고 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딱 해주는 순간 뭔가 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팡 터져 나오며 눈물이 흘러났습니다. 제가 우는 걸 본 그 사람은 당황했고 저는 그 사람을 당황시킨 게 또 미안해서 얼결에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밥이라도 사겠다며 정말 제 인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밥을 먹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저희는 하나에서 10까지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온 집안에서 그 여동생을 오냐 오냐 하며 공주처럼 모셔서 지금도 자기 집은 그 여동생이 모든 권력의 중심이라며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동생은 어디서 뭐 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학을 갔고 조만간 한국에 교수 발령 받아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만간이라고 그래서 한 몇 달 안에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가 절차가 복잡한지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교수까지 할 정도면 꽤 훌륭한 사람이겠거니 하는 생각만 했을 뿐 그 당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이 되고 깊어지니 아무래도 제 시누이감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자기 여동생이 이런 사람이다 라면서 사진 정도는 충분히 보여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자기 여동생 자기 사진을 다른 사람들한테 일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싫어한다나요? 엄청 여동생 말이라면 절절 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굳이 안 보여주겠다는데 제가 억지로 보겠다고 우길 일은 아니니 또 그건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를 제외하면 그와 저의 사이는 정말 너무너무 완벽한 사이였어요. 그는 제가 상처받을 행동과 말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와 안 맞는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할 정도로 그와 저는 진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그 사람을 한 번씩 보고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 대체 어떻게 만난 거냐며 저한테 자초지종을 묻고 그와 만난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일부러 찌개 들고 다니는 남자 앞에서 알짱거려야겠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그와 저는 모두가 봤을 때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아, 그런 제가 딱 한 번 그와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자 문제로요. 모든 것에 깔끔한 그가 희한하게 여자 문제만큼은 제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워낙 멀끔하니 잘생긴 얼굴이라 보니까 의외로 그 사람한테 다가오는 여자들이 꽤 있었는데 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자기가 충분히 그 여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분명히 저의 존재를 충분히 남자친구인 그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며 달려드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에 배어있는 매너가 그런 건지 그 여자들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어이없게도 한 번은 제 앞에 어떤 여자가 당당하게 나타나 저한텐 그 남자가 어울리지 않으니 물러나주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어이없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와 크게 싸웠습니다. 왜 똑바로 처신을 하지 않아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하냐며 제가 있는 대로 퍼부었거든요. 물론 그가 100%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딱 잘라서 뭔가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인 거잖아요. 어쨌건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싫다는데 그걸 끝까지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제가 싫은 소리 듣게 만드는 건 어쨌거나 그 사람의 잘못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가 처음으로 저를 실망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죠. 착해서 나쁜 사람이 있어. 본인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그건 악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쌍방가시를 인정하지 않는 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그러자 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선량한 사람들이 학교 폭력 같은 거로 오해받고 연루돼서 괴로워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황당했지만 제가 하는 말에 학교 폭력을 갖다 붙인 것도 너무나 기가 막혔거든요. 사실 제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에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나름 숨기고 싶은 과거고 별로 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했고요. 굳이 그런 모습을 그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딱 모습을 보는 순간 뭐랄까 또 제 마음에 있던 정남이라는 게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제 표정이 변하는 걸 보더니 그 사람도 아차 싶었는지 말을 돌리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엎질러진 물인데 뭘 어쩌겠어요. 제가 굳은 얼굴로 자리를 피하고 당분간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가 몹시 당황한 얼굴로 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어느 정도 상처 입고 식은 상태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번 든 자리가 난 자리가 되고 나니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얼굴을 안 보는 것도 힘들고 사랑했던 사람을 손에서 놓아야 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가 다르게 마른 모습으로 집 앞으로 찾아와 말없이 서 있다가는 그를 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첫 싸움은 칼로 물베기 같은 느낌으로 일주일도 되지 않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는 여자 문제로 속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처음으로 속인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다른 집과는 다르게 아들보다 딸이 귀한 집에서 자라면서 늘 여동생에게 치이는 삶을 살았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에게 꼼짝도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재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자수성가하신 덕에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동생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산 한 푼 주지 않겠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들으면서 자랐대요. 네, 가장 큰 업무 중 하나는 여동생 해결사야. 해결사라니? 여동생이 집에서 워낙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진짜 자기 멋대로인 구석이 좀 있거든. 혼자 이런저런 사고치고 다닐 때마다
내가 수습하고 돌봐주고 하는 게 아예 고정 습관이 된 거지. 뭐,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어색하지도 않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그렇게 지배적이고 온 집안을 휘두르는 존재이면 결혼 생활도 순탄하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가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래도 여동생이 당신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사진 한번 보더니 나한테 과분한 여자라고 절대 놓치지 말고 꽉 잡으라고 하더라고. 만약 헤어지면 자기가 가만 안 있겠다나? 자기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당신 편이래. 어머, 내 사진을 보여줬어? 그런데 왜 난 안 보여줘? 안 그래도 네가 궁금해한다고 보여줘도 되냐고 그랬는데 자기 한번 깜짝 쇼한다고 절대 보여주지 말래. 무슨 깜짝 쇼? 어떤 깜짝 쇼를 한다는 건데? 모르지 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려나? 무심히 말하는 그의 태도에 저도 더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공주님, 거침없는 영혼이겠거니 하며 그래도 그런 사람이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었을 뿐이었죠. 그는 정말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가오는 여자들에게 칼같이 굴어서 역으로 욕을 먹을 정도로 끊어내더라고요. 어쨌거나 노력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를 점점 더 믿게 되던 어느 날 그가 제게 자기 어머니를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프로포즈도 하기 전이라 좀 미안하기는 한데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하셔서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봐 줄래? 어머니? 어머니가 날 보고 싶다고 하셔? 궁금하시대. 내가 이렇게 오래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 뭐야. 은근히 심쿵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네.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결혼으로 가는 길을 걷는 건가 하면서 날 잡아서 알려주면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먼저 보자고 한 사람도 그의 어머니고 그동안 얘기 들은 걸로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부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인사부터 제 소개까지 시어머니 되실 분은 한마디도 대답 없이 저를 빤하게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당황해서 엄마 왜 그러냐고 자기 엄마를 채근할 정도였죠. 만나서 딱 차 마시고 몇 마디 나누고 어색하게 1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낸 후 헤어졌는데 영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뭐랄까, 제가 싫거나 꼴 보기 싫어서 선 긋고 본격적인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절대 봐서는 안 될 사람을 본 것처럼 긴장하고 그 긴장 때문에 굳어있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하게 설명은 어렵지만 분명 편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저기 미안해.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진짜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땐 언제고 왜 저러시니? 진짜 너무 미안해. 아니야.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좀 그러네. 그날은 그렇게 어색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미안해요. 내가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선약이라 만나놓고 너무 무례했죠.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나 그렇게 까다롭고 못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한 배 탄 거예요. 알았죠? 아, 네, 그렇죠. 한 배. 그렇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서로 위하고 아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 나도 말라도 되지? 아, 네네, 그럼요, 어머니.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오히려 어머니를 만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어머니를 만난 후부터는 뭔가 뻥 뚫린 것처럼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었고, 그때마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가족임을 강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것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세뇌가 되었는지 가족이니 이 정도는 괜찮아. 가족이니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참 끈끈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는 제 주변에서 다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배려를 해주셨고 저 역시 편안하게 준비를 마치고 식을 치를 준비를 했죠. 결혼식 당일날 아침 드레스를 입고 샵에서 메이크업을 마치고 나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1시간 뒤에 다가올 일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꿈에서도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설마 하던 그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벌컥 신부 대기실의 문을 열고 나타나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내 우유 셔틀. 아, 아니다. 이제는 안녕하세요, 새언니라고 해야 하나? 그 순간 저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달려온 친정 부모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예식 시간은 지나 있었고 하객들은 일부 돌아가고 일부는 남아서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곱게 차려입은 웨딩드레스는 조였던 부분을 다 풀고 머리며 메이크업도 잔뜩 망가져 있는 상태였지만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놀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채 저한테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묻고 계셨고 그 뒤로 귀에 꽂히는 재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쟤는 여전히 유난이야 진짜. 누가 보면 내가 마취총이라도 쏜 줄 알겠어 정말. 그 순간 10수년을 억눌러 왔던 분노와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둘러보니 바로 옆에 큼직한 꽃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그 꽃병을 들어 그 재수없는 상판을 향해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얼굴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몸에는 명중해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더라고요. 악다구니를 하며 덤벼드는 그 화상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끌고 나갔고 저는 비로소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네, 시누이라고 나타난 그 여자, 저를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또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다 못해요. 제 몸에 온갖 자국을 남긴 건 물론이고 불량 남학생들이 가득한 아지트로 저를 밀어넣고 문을 잠근 적도 있었습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욕을 하는 건 너무 흔한 일이라 기억도 하나하나 나지 않을 정도지요. 주도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그 아이가 다른 학교 학생과 강목을 들고 크게 싸운 게 사건이 커진 후 학교를 그만둔 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모자가 사라지니 나머지 아이들의 괴롭힘도 좀 덜해지더라고요.
제가 인간 혐오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제 앞에 신우이로 나타난 그 순간 저는 노력하고 살아온 지난 10수년이 한 번에 사라지고 다시 어린 시절 무기력했던 그 시절의 겁에 질린 여자아이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었죠.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님은 처음 알게 된 제 사연에 넋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없자 하셨죠. 저 역시 당연히 결혼은 엎을 예정이었지만 한 가지 미심쩍은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 식장에 들어오면서 한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자기 오빠와 사귀고 있다는 걸 애저녁에 알았던 게 분명했거든요. 일단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 이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한 터라 법적으로는 부부였거든요. 좋으나 싫으나 그 가족은 시댁이고 남편이었죠. 언제부터 알았어? 제 질문에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뭔가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다 싶더라고요. 계속 캐물은 결과 저는 진짜 어이없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 쌓이면 앞에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남편의 가족들은 그 거짓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버님이 공직자로 꽤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그렇게 허구한 사고를 치고 다니니 그 사고를 감추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거짓말들이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던 거죠. 어떡하든 잘 사는 집이었으니 돈으로 밀어넣고 밀어넣어 겉보기엔 번듯한 어른으로 딸을 키웠는데 문제는 외국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과거가 한국에 들어와 교수라는 직함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걸리는 것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중 가장 큰 게 바로 저라는 존재 때문이었다네요. 여러모로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다른 친구들은 그다지 큰 원한 없이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원망을 쌓아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 자기 딸이 한국에 들어와 교수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뒤늦게 학폭 운운하며 딸의 앞길을 막으면 그 옛날과는 달리 더 이상 막을 도리가 없을 것 같으니 아예 이참에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자라는 어이없고 엄청난 작전을 짰던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에게 정말 기가 막혀서 대체 여동생한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여자를 만나는 것까지 여동생을 위해 당신을 희생해야 하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서 들려온 대답이 또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머뭇머뭇하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 입양된 아들이야. 뭐라고? 입양된 아들이라고? 어쨌거나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고 나를 받아준 가족들이잖아. 나 다 커서 입양됐거든. 사실 지금 부모님 아니었으면 나 어디서 어떻게 험한 꼴 당하며 살았을지 몰라.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들이고 내 인생을 구해준 가족이야. 나를 입양해서 오빠로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해준 게 내 동생이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 키워준 은혜, 그 집에 받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랑 연애를 하고 나를 만났다는 거야? 그건 아니었어. 처음에는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난다 생각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네가 진심으로 좋아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오랫동안 사랑하며 결혼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정말 중간에 너를 속이는 게 너무나 미안했고 말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한 번씩 네가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전히 상처 입은 모습 보이면서 극복하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얘가 떠나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결혼식 날 나타날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결혼식 때도 오지 말라고 했었어. 그냥 내가 계속 살려면 너와 내가 남매라는 거 끝까지 모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는데 걔 남의 말 듣는 애 아니잖아. 어차피 한국 들어와서 교수할 거면 어디선가는 알게 될 텐데 그 전에 가족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려줘야 네가 다른 생각 안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린 거야. 나도 걔가 그렇게 올 줄 진짜 몰랐어. 남편 말을 잘 듣다 보니 정말로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저는 일단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측에서도 뭔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어쨌건 처음부터 시댁 쪽에서 제 입을 막아서 볼모처럼 데리고 있으려고 진행한 결혼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고 남편의 증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맙게도 동창들이 그 학폭들을 다 증언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는 아이들이 나타나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그 아이의 교수 임명 정도는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반쯤 미치광이가 된 그 아이가 제게 찾아와 난동을 부리긴 했죠. 야! 네가 뭔데 네 인생을 망쳐? 어? 펄펄 뛰는 그 아이를 보고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 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는 고작 이런 걸로 내가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해? 나는 지난 10수년간 한 번도 제대로 발 뻗고 자본 적이 없어. 네가 장난으로 했다고 그냥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한 그 모든 행동들 때문에 나는 지난 시간 내내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고작 교수 따위 안 한 거 가지고 인생을 망쳤다고 펄펄 뛰어? 너 정말로 인생을 망치는 게 뭔지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줘? 나 예전에 네가 끌고 다니면서 괴롭히던 그 바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도 너한테 끌려다니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큰 오산이야.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한 번만 더 덤볐다가는 머리카락 죄다 뽑아서 조리돌림 하는데 던져놓을 테니까 몸살이면서 조심하라고. 어? 한 번만 더 내 승질 건드리면 나 그때는 정말 안 참아. 너뿐만 아니라 잘난 네 부모 형제 다 바닥으로 끌어내릴 테니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 제가 그 얘기를 받아다 쏟아내니 그 아이 한 번도 자기 인생에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 없다는 듯 눈이 동그래지며 분한 마음에 손발을 다 벌벌 떨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그렇게 생각만 해도 심장이 조여들고 미칠 것 같았던 지난 10수년간의 모든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그 아이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거든요. 오히려 내가 저딴 거한테 그렇게 쫄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지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질 지경이었어요. 어쨌건 저는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엄청 두둑하게 받아냈습니다. 자기 딸 인생이 더 이상 망가지는 걸 보지 않으려면 제 입을 일단 돈으로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아이 부모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덕분에 저는 두둑한 자금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금으로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제대로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늘 전화기 뒤에 숨어서 텔레마케터로 사람들을 만났던 일을 그만두고 반찬 가게를 창업하기로 했거든요. 워낙 요리를 좋아해서 오랜 시간 요리 공부를 해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게 반찬을 사러 오는 사람들과 한두 마디씩 대화도 하고 서로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가끔 저한테 잘 지내냐며 은근하게 문자로 안부를 물어오는 남편, 아니 전 남편과는 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냥 좋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금은 지난 세월 학교 다닐 때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뭉개고 무시해왔던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